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십니까.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이번 한 주 빠르게 좀 많이 사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최대한 싸게 그리고 천천히 주식을 매수할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시장도 좀 조용하리라 예상이 되고 뉴욕 증시 역시 큰 모멘텀 없이 조용하게 횡보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사야 되는가? 낙폭과대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장 팁도 마지막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7월달 고용지표가 나와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뉴욕 증시 마감부터 현대지수 위주로 챙겨봤습니다. 소폭 올랐군요.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모두 다 플러스가 뜨고 있는데요. 다우와 S&P 500은 바로 하루 전에 1700선을 돌파했었는데요. 추가 상승하면서 다우와 S&P 500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12년 10개월 내 최고치 행진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스닥은 지난 한 주 가장 큰 폭의 상승인 2%대 정도 주간 상승률을 보인 셈이 되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는데요. 다우는 이렇게 되면 주간 기준으로 6주 연속 상승한 셈이 되겠습니다. 지금 빨간 양봉이 6개 보이는 것 주봉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고 S&P 500도 사실 지난 한 주 약간 주춤했었지만 한 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7월달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집계였습니다. 발표 이전에 잠깐 생각해보면요. ADP 민간 고용은 20만 명 늘어나서 예상치보다 훨씬 민간 쪽의 고용 증가세가 컸었고요. 또한 주간 단위로 매주 체크를 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바로 직전에 발표된 것이 5년 반 내 최저였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의 숫자가 5년 반 만에 가장 적었다는 것은 결국 실업자 수가 그만큼 적었다라는 아주 좋은 신호였었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반 정도만 좋았고 반은 좋지 않았습니다. 좋았던 반이 뭐냐? 7월 달에 실업률이었죠. 7.4%. 4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이었었고요. 반면에 좋지 않았던 반은 뭐냐? 비농업 부문의 신규 일자리 수 증가였습니다. 16만 2천 명 정도만 증가했었는데 예상치는 한 18만 5천 명 정도 증가였었고요. 사실 이전 달은 19만 5천 명 정도 증가였기 때문에 이전 달보다 한 1만 명 정도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폭이 적겠지라고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만 명 이상이나 증가폭이 예상보다 미달했다는 것이 지금 집계가 된 것이죠. 결국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의 고용지표 얼마 좋다. 사실상 질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임금 받는 그런 어떤 아주 단기적인 그런 노동자들만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서 실업률이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 정말 정규직, 우리로 말하면 이런 정규직들 일자리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그냥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고용지표가 정말 좋았으면 미국장이 올랐을 겁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의 패턴을 특별히 지난주만 떼서도 보시겠는데 최근에는 양쪽 하나 축소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표가 좋으면 양쪽 하나 축소할까 봐 빠지고 그런 흐름이 아니죠. 양쪽 하나 축소는 언젠가 되는 걸로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표가 좋으면 좋을수록 경기 회복 자신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용지표가 절반은 좋고 절반은 안 좋았었고 또 좋았던 그 실업률은 평가절하되는 그런 분석이 있으면서 뉴욕 증시는 쬐끔밖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뉴욕 쪽 한번 챙겨봤었고요. 이번엔 아시아로 곧바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어떤지 일본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본이 금요일장에서 3%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3.3% 올랐었는데 오늘 약간 숨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조정을 보이는지 낙폭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니케이가요. 지금 현재 1.35%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하면서 14,300선까지 들어갔었고요. 20일 이동평균선도 아주 강하게 한번 건드렸었는데요. 14,400선까지 갔었군요. 오늘 약간 흔들리면서 14,200선까지 소폭 밀려 있습니다만 3% 넘게 급등한 것 치고 약간 눌리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네, 도요타 등 소니 등 이런 국제관 기업들의 실적이 엔저를 바탕으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일본장이 금요일날 급등했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지표 발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중국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4일 연속 오르는 줄 알았는데 글쎄요. 오름폭은 약간 좀 많이 줄어있고 조금 전엔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있는 등 부합권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0대를 보이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금요일 종가보다 1포인트 정도만 위쪽이니까 조금 전에 충분히 마이너스권이었을 수도 있겠다.
있다 예상 있으시죠? 중국장도 참 조용한데요. 중국장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의 지표가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중국의 HSBC 서비스업 PMI 지표가 일단은 예상치는요 51.3 정도였었는데 지금 확정된 그런 결과도 51.3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상에 부합한 중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는데 중국장은 여전히 보합권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서비스업 지표보다 제조업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자, 일본은 일단 좀 쉬어가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지표가 나왔는데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조금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분위기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의 상황 한번 살펴보죠.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날 1939점 몇 가지 갔다가 종가는 1920선 정도였었죠. 오늘 1920선 반납하는 흐름입니다. 약보합 정도의 모습인데 분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출발도 약하게 했었고요. 20선 겨우 지켰었는데 잘 가봐도 약간의 금방 플러스 이후에는 다시 재차 마이너스로 꺾였습니다. 장 초반 한때 아주 잠깐 플러스권으로 한 번 전환했었을 뿐 계속 마이너스권이었고요. 그래도 1920선은 사수하려는 안간힘을 써봤지만 결국에는 20선을 슬슬 내어주고 맙니다. 지금 종가는요. 금요일 종가보다 5포인트 정도 아래쪽인 1918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수급 상황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코스피는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까지 11거래 연속 이어지면서 500억 정도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선물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 기관이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몸을 사리죠. 오늘도 500억 이상 넘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보다 기관의 매도가 훨씬 더 많은 날입니다. 개인들도 최근에 거래선을 살짝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늘도 강한 매수, 강한 매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외국인들의 선물 쪽 수급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추이들 함께 좀 보시겠는데 오늘 선물을 소폭이지만 같이 사고 있어요. 근데 매수 강도는 뭐 크게 방향성을 거론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최근 매매에 있어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까지 11거래를 연속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7월 20일 이후부터요. 사실상 이 7월 18일, 19일 이때 빼고는 계속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날까지는 매수를 일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 2, 3, 4, 5 지난주 후반 정확히는 지지난주 금요일서부터 매수 강도가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1000억 넘는 순매수를 보인 적이 지난주 내내 단 하루도 없었다는 사실. 물론 물이 반이나 찼네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매수했죠. 근데 굉장히 약한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나은 흐름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한 3포인트 정도 금요일 종가보다 위쪽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조금 도와주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잠시 수급 보고요. 550선 중반 정도입니다. 오늘 555선 정도에서 꽤 오랫동안 머무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금요일 종가보다는 높은 지수대에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반등을 한번 하면서 550은 되살렸었죠. 코스닥이.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컴백하면서 지수 반등에 도움을 줬었는데 오늘 그럼 외국인이 사고 있을까요? 외국인이 사고 기관도 삽니다. 그럼 그렇죠. 이렇게 수급이 거래소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까지 조금 견조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매도하는데요. 기관이 보시면 지난주 후반에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모두 다 매도했었는데 오늘까지 거래소는 계속 매도를 일관합니다만은 기관이 오늘은 다시 코스닥에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은 이제 슬슬 코스닥에 한번 배팅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달러 인덱스의 모습도 좀 보시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요. 일단 좀 달러화가 약세로 돌았었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절반의 성공 정도에 그치면서요. 앞서서 지표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때문에 하락세가 점쳐지고 있었었죠. 오늘 1118원 19원 많이 낙폭을 좀 줄여봤자 1119원 정도였었고요. 지금은 낙폭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네요. 6원 70점 급락하면서 1116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잠깐 추이를 보시면 1120원대 후반 정도에서 그대로 밀린 채 오늘 급락을 맞았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빠져서 엄청나게 밀릴 것인가? 이전 저점인 한 1110원도 지키지 못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물론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긴 했었는데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입장, 그러니까 연준의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 이거에 변화를 줄 만큼 시기를 어떻게 다시 조정할 만큼 그 정도의 큰 변화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달러화에는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번 주 남은 주요 일정들 보여드리겠지만 또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내일 당장 예정이 돼 있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주 후반에 있을 중국 지표 그에 앞서 내일 당장 호주 달러를 움직일 수 있는 호주의 통화정책 회의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120원대 정도는 크게 안 깨는 전후회 정도의 흐름이 예상되고요. 1110원대 중후반 정도 이번 주에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이것이 하락폭이 이전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918선, 20선이 살짝 깨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0.4% 정도 내리고요. 기아차 그리고 모비스, 현대차 지난주 금요일장 오후장에 우리 코스피가 좀 많이 밀리면서 전강 후약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공자죠. 자동차주가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현대차 모비스에는 플러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한 주 동안 기관의 현대차 좀 정리했고요. 현대 모비스 쪽에도 지난주 금요일 약간 밀릴 때 외국인들의 차 실현이 있었습니다. 삼성생명과 또 포스코는 소폭 오르거나 1% 정도 조정을 받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이슈가 있어서 삼성전자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ICT가 결정을 했습니다. 애플 제품의 미국 쪽으로의 수입 금지. 그런데 정말 이례적으로도 26년 만에 처음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행정부가 ICT 쪽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애플이 삼성의 어떤 특허 부분에 침해를 좀 했다고 한들 수입 금지까지는 너무한 것 아니냐. 그 의견에 반대하겠다. 우리 수입할 수 있게 해줘라라는 얘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대놓고 한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거의 극단이다,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 국내 정치권 쪽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 30분 전에 속보로 나온 내용 보면 삼성전자도 이 같은 어떤 미국 쪽의 대응 그리고 ICT 결정에 대해서 우리도 항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종 그런 판정은 언제 나오는가? 9일날 나옵니다. ICT에서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기 이전에 9일쯤에 최종 판정할 겁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유가 뭐지? 왜 연기했지? 최종 판정 날짜를? 라고 모두들 의아했을 때 ICT에서 그냥 이유는 없다. 그때 모든 걸 다 얘기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도 조금 분통이 터지죠. 당연히 이제 항고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렇게 애플 제품 수입 금지 거부권을 한 것이 그렇게 큰 삼성전자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아이폰 4, 아이패드 2가 그 대상인데요. 아마 이 제품들도 이제 다들 구형이라 별로 판매량도 높지 않고 이것이 수입 금지가 되든 또 이것이 수입 금지가 안 되든 간에 별로 영향력이 없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애플도 살짝 아닌데다고 일단은 9일날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전쟁 최종 판정 ICT의 결과를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삼성전자 이슈 끝내고요. 이제 M&A 관련된 종목들 얽혀있는 최근에 합병설 얘기 돌았었죠. 금요일날 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동반해서 내립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쪽에서 엔지니어링 지분 한 24만 주 정도 금요일장에서 사준 것이 이거 합병을 위한 포석 아니냐라는 분석을 이끌면서 합병설이 지금도 돌고 있는데 아니다. 단순히 그냥 주식을 매입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반에 하락하는 것도 특징이 되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의 삼성 엔지니어링 이 주식 매입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서 삼성물산은 한 전저점 부분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로 대응해도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차트를 잠깐 열어볼게요. 전 저점이 얼마인지 차트를 계속 안 열고 그냥 모바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전 저점은 한 5만 1,000원대 정도, 5만 1,000원, 5만 2,000원대 분할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결국 되겠네요. 삼성그룹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예상치 부합한 그런 실적이었는데 오늘 그냥 1% 정도 일단 조정을 받는군요. 하지만 조선주 가운데 약간 독보적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특별히 오늘 현대중공업은 수주 낭보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사우디 쪽에서 3조 넘는 무려 4조에 육박한 3조 7천억 원 화력발전소 공사 수주 따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었죠. 한번 차트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어마어마한 수주 얘기를 또 오늘 한 건 하면서요. 거의 201선 여기에서
약간의 횡보로 힘을 모은 뒤에 지금 22만 원대, 23만 원대 지금 노리는 그런 흐름까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이번에 STX 그룹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딱 하루 거래 정지됐었던 종목들 오늘 거래 재개되자마자 모두 출하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단 하루 거래 정지됐던 종목들은요.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주회사 STX 그리고 STX 펜오션, STX 중공업 정도였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급등락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래가 하루 정지가 됐었던 건데 오늘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기존에 거래됐던 종목들까지 출하한가를 보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강덕수 회장님의 어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 사임 결정 소식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제히 하한가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매각이 조금 생각대로 잘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으면서 오늘 좀 불안정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동양생명, 벽산건설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아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합병설 종목이 있었다면 M&A가 지금 진행 중인데 잘 안 되는 종목들이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벽산건설은 일단 M&A 자체가 약간 뒤로 밀린 연기설이 있고요. 동양생명의 경우에는 지금 보고펀드하고 같이 손잡고 ING생명 인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양그룹 자체에서 동양생명 분리, 계열 분리하는 것 자체를 지금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돼서 지금 MBK 파트너스 쪽에 ING생명을 내주게 생겼습니다. 일단 그것 때문에 거의 하한가에 들어간 그런 모습인데요.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지금 물량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한가 한번 들어갔었는데 거의 뭐 만 원대까지 사실상 7월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했네요.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전 저점 부분은 역시 9만 한 4천 원대 라인에서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번엔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약간의 반등을 주긴 했었는데 그 전에 하한가, 그 이틀 전을 복귀해보면 상한가를 갔었던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거의 뭐 반등도 아니고 제자리 걸음인데 셀트리온 잠깐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승, 상한가 한번 갔다가 하한가 한번 간 거는 정말 이벤트성이었던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을 지우고 이전의 주가를 보면 그냥 원래대로 원가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승했을 때 외국인 기관이 제일 많이 샀었고요. 하한가 갔을 때도 역시 수급이 안 좋았었습니다만 그러면 금요일날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서 약간의 반등을 한 3%대 정도 보였을 때 이 금요일날 누가 샀는가 상한가 하한가 흐름 이후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금요일날 셀트리온 잠깐 수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수급, 일단 기관 외국인 요것이 이제 금요일날 수급이죠. 8월 2일날 외국인이 샀군요. 요것이 조금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하한가 갈 때 외국인이 처음 팔았습니다. 언제부터 샀는데 7월달 중순부터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지만 역시 외국인이 금요일날 하한가 다음날 사줬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엔 CJ E&M이 되겠습니다. 설국열차 아직 저는 못 봤고 주변 분들도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본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닷새 만에 300만 명 관객 몰이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설국열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동시 개봉됐죠. 설국열차 덕분에 지금 4.6% 정도 급등하면서 오늘 장중한 때 거의 4만 원 언저리까지 다시 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셀트리온이 외국인 수급이 문제라면 CJ E&M은 기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CJ E&M 기관이 어떻게 매매했는지 잠깐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CJ&M 오늘 4만 원대를 다시 두드리긴 했는데 기관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파는 CJ&M거든요. 약간 샀을 뿐 사실상 거의 7월 한 중후반부터는 계속해서 팔았던 기관인데 물론 설국열차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기관이 계속 연일 매도세를 이전처럼 이어간다면 4만 원대 안착 이후에 돌파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국열차 모멘텀은 있는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한 4만 1,000원 이전 고점 여기까지 한번 트레이딩 정도 단기로는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관 매도를 보면서 팔 타이밍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중국에서 뉴질랜드산 분유 리콜을 했다는 소식에 반사에 기대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넓게는 중국주지만 오늘 라겐나까지 오르면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 분위기가 괜찮지만 더 정확히 보면 우유값 인상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좀 엉켜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는데요. 매일유업이 6%, 남양유업은 좀 오르다가 상승폭이 많이 줄어 있어서 약간 다른 행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쪽은 또 왜 오르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들어온 이슈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지금 산화 정책을 조금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자리 정책을 허용하는 그런 정책도 또한 시행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쪽도 때문에 엔젤주로 최근에 뜨기도 했었죠.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유아용품 싹쓸이 해간다고 오늘 제로투세븐도 8%나 급등을 해주고 있고 롯데푸드 왜 오를까요? 우유 제품, 아이스크림 만드는 이쪽 롯데푸드 쪽도 빙그레와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유값 인상하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게 이제 우유잖아요. 아이스크림 가격 역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전력난 관련된 테마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49일간 긴 장마 기간이 끝났다라고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특별히 오늘 내일 약간의 소나기 정도만 있을 뿐 무더위가 예고가 이미 돼 있는데요. 전력난 테마가 오늘부터 다시 꿈틀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리텔레콤은 지금 넥스지 매각이 사실상 성공이 끝나면서 지금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때문에 특별히 독보적인 두 자릿수 상승을 보이는 거고요. 포스코 ICT가 지금 현재가로도 9,920원인데 장중한 때 10,000원을 결국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역시 새로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PS텍 옴니시스템 같은 전력난 테마죠. 삼진 L&D 잠깐 보시겠는데요. 삼진 L&D는요. 사실 그 LED 관련된 그런 종목이죠. 물론 이것도 역시 전력난 관련해서 전기를 세이브하는 쪽에 있으니까요. LED 관련주로도 엮이고 전력난 테마로도 엮입니다. 삼진 L&D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성장성도 있다라면서 실적 모멘텀도 있고요. 5,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매수한다면 이전 고점 6,000원까지 충분히 가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 이런 종목 급등락 종목만 찾지 마시고 LED 쪽까지 같이 얽혀있는 삼진 L&D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부품주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론이 심상치 않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심상치가 않아서요. 6%나 급등합니다. 나머지 크루셜텍, 우전한 한답, 모베이스, 휴대폰 껍데기 만드는 부품주들도 오르고 있고요. 세코닉스, 카메라 모듈 만든 세코닉스 역시도 4% 급등입니다. 파트론 한번 보죠. 이런 종목들은 아주 짧게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서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충분히 2만 원대는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6%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이거 충분히 기관은 이전부터 약간씩 바닥권에서 지금 모아가고 있거든요. 파트론 수급 잠깐 보시겠는데 이것 보세요. 기관이 슬슬 계속 입질 들어가다 최근에 7월 말부터 해서 매수 강도가 상당히 세졌죠. 이런 가운데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가운데 낙폭과 대주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번엔 네오위드 그룹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게임주가 아무리 떠도 네오위드 게임주 이쪽 그룹주만큼은 좀 조용했었는데 오늘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11%, 또 5%, 7%대. 왜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는 일단 급등락하면은 신작과 관련돼서 혹시 뉴스가 없나 챙겨보시는 게 우선 순서가 될 텐데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래간만에 엄청난 거래를 동반하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한 번씩 상한가에 들어갈 뻔도 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웹젠이 급락하는 이유는요. 중국과의 공급 계약이 어느 정도 한 70억 정도 규모 됐었는데 해지됐다는 안 좋은 뉴스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신규 상장주 가운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인 금호엔티 잠깐 보시겠는데요. 금호엔티도 오늘까지 너무너무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순당은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요. 어닝 쇼크 났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 공시했는데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 오늘 개파락했고요. 이후에 낙폭이 약간 벌어지는 듯 했었는데 그래도 약간은 밑골을 달아줍니다. 마이너스 4%대 국순당의 급락 원인 실적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팁 한번 드려볼까요? 코스피 차트 열고 시장 팁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지난주 초반에는 1900선 지지부진하다가 지난주 후반에 글로벌 경제 지표가 좋으면서 1920선 어느 정도 이제 왔었죠. 물론 40선에서 부딪히고 내려오긴 했었는데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결국 20선대 안착하면서 추가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은요. 잠깐 차트 보시죠. 단기 반등할 만큼 반응을 했다는 것이고 지난주 한번 물론 음봉으로 끝나서 종가는 여기서 형성이 못 됐지만 1940선 여기서 더 간다고 해도 한 50선 정도에서 분명히 한 번쯤은 부딪히고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합니다. 물론 급락한다는 분들은 없었지만 지금 더 많은 컨센서스는요. 여기서 쭉쭉쭉 치고 올라가긴 조금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매매를 좀 자제하셔야 되겠죠. 아까 제가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요. 너무 빨리 너무 비싸게 주식을 살 생각을 마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잠시 후 스케줄 보여드리겠지만 옵션 만기까지 대기를 하고 있어서 옵션 만기주 변동성에 주의가 요구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화학, 철강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이들 섹터의 수급을 좀 잘 보시면서 만약에 이쪽을 사고 싶으시다면 요들 종목이 조금 눌릴 때, 좀 조용할 때 그때 한 주, 두 주 이렇게 모아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다시 상승했을 때 이쪽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점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낙폭과대주에는 스마트폰 관련된 IT 부품주도 포함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포함해서 이번 주 역시 만만치 않은 일정들이 되게 되는데 어떤 글로벌의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 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일정. 먼저 오늘 밤에는요,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비제조업 지수겠죠? 예, ISM 비제조업 지수. 앞에 B자가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밤에는요, 미국의 지난달 무역수지, 6월달 아마 무역수지일 겁니다. 발표가 되고요.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역시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 환율에 특별히 민감한 재료라 하겠습니다. 일본 BOJ가 이제 수요일부터 슬슬 시작이 됩니다. 왜 제가 슬슬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차 테마를 이끌었었던 미국의 대장주 테슬라 모터스의 엄청나게 폭발적인 신장이 기대되는 실적 발표가 역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기차 매매하시는 분들은 7일날 밤 우리 시각으로 8일 오전에 확인되는 테슬라 모터스의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 후반의 일정들 끝으로 확인합니다. 네, 8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문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BOJ 회의가 끝나면서 뭔가 결과치가 나올 텐데 아마 그냥 그대로 부양 유지가 예상이 되고요. 우리 한국은행도 금통위가 8월 금통위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목요일 날 옵션 만기도 같이 겹쳐져 있고요. 일본 보면서 우리나라 금통위 결과 오전에 챙기면서 마감가인 옵션 만기 변수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정신없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또 8일 날 장중에는 중국의 7월 무역 수지 또한 발표가 되니까 이것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가 끝이 아니고 사실상 지표 발표 시작입니다. 중국의 9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지표가 쏟아집니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7월 지표, 산업생산, 소매 판매 7월 지표, 고정자산도 발표가 될 텐데요. 아마 소비자 물가는 약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는 6월 정도 수준이 유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이번 주에는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별히 이제 9일날 아까 그 일정 발표는 없었지만 9일날 밤 우리 미국에서 애플 삼성 특허 전쟁 관련된 최종 판정도 나온다라는 거. 일정을 만약에 카메라로 찍으셨거나 메모하셨다면 그 일정도 꼭 다시 추가로 좀 삽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적극적인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뉴스마켓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뉴스마켓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 등 전국 난맥상을 풀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3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표와 함께 대통령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한다며 민주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수락해 국정 현안 해결의 길을 열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외교 안보와 민생 경제에 아주 위중한 문제들이 산적한 이때 정치권이 정쟁을 접고 미래지향적 국익에 충실한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분기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말 963조 8천억 원을 수준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6월 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며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469조 9천억 원입니다. 이는 전월 대비 5조 8천억 원이 늘었으며 이 같은 증가폭은 6년 7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가계빚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올해 안에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말 현재 외화 보유액이 3,297억 1천만 달러로 지난달보다 32억 7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기준 최대 기록 3,289억 1천만 달러를 반년 만에 다시 경신한 것입니다. 외화 보유액은 4월 3,288억 달러, 5월 3,281억 달러, 6월 3,264억 달러로 뒷걸음치다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외화 보유액은 유가증권이 3,013억 4천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175억 달러, 금은 47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한편 6월 말 현재 한국의 외화 보유액 규모는 전월과 같은 세계 7위입니다. 올해 2분기 북미 시장에서 팔린 휴대전화 2대 중 한 대는 한국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북미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700만 대로 39.5%, LG전자가 540만 대로 12.6%를 차지해 양사 합쳐 점유율 52.1%를 기록했습니다. 펜텍의 휴대전화 판매량 60만 대, 1.3%를 합하면 북미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53.4%까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펜텍이 2분기 들어 시장 점유율이 나란히 상승했으며 반면 애플은 2분기 1,100만 대 판매에 그쳐 시장 점유율도 1분기 29.7%에서 25.6%로 줄었습니다. 8월 5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